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김민전 경희대학교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인 토크쇼 강적들 강한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 정치의 제1법칙은 내로남불이다. 제 얘기를 비는 것처럼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대법원 판결도 부정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 부담률 27%를 이미 넘었었습니다. 여러 말씀하셨지만 이거 한번 보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푸는지 이미 답 나온 거예요. 아니, 기소적인 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회사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 불났던 차고요. 네, 불났던 차고 시청자들이 아마 처음 듣는 얘기일 거예요. 사인 토크쇼 강적들이 뽑은 한 주간의 가장 강력한 뉴스 강한 뉴스 시작합니다. 연이은 악재로 지지율 하락 중인 문정부가 국민연금 인상까지 고려하면서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이슈는 국민연금 인상 논란에 고민에 빠진 문정부입니다. 자, 오늘은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김민전 경희대학교 교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굉장히 총체적 난국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이.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무능하게 해놓고 국민연금 올리겠다고 얘기하고 한꺼번에 추락할 수 있는 요소를 많이 갖고 있는 집입니다. 특히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이미 얘기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내로남불이다. 국내 정책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다. 아닌 것으로 귀결되면 특검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소설을 쓴다는 말씀인가요? 그건 그렇다고 봐요. 말씀이 안 되고요. 거의 소설에 가까운. 어떻게 지지율이 쇼만으로 유지될 수 있겠는가. 더운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이제 지방선거 참패 이후에 네네네. 참 한없이 낮은 자세로 네. 성찰을 하고 있는데 근데 발언하신 거 보면 여전히 기세등등하시죠. 제가 이제 우정 출연을 어떻게 제가 낮아지신 건지 저도. 제가 지금까지 방송에 거의 출연을 안 하고 네네네. 거의 메시지 발신을 안 하고 있었죠. 네. 근데 이제 지금 나라 돌아가는 걸 보니까 네. 더 이상 침묵해서는 이거는 정치의 도리가 아니다. 철진한 소득주도 성장률을 가지고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시켜가지고 지금 이 자영업자들이 길거리에 나앉고 있는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는 목소리를 좀 높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패배한 대변인에서 이제 법사위와 예결위를 가지고 이제 법안과 예산을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아니, 그렇게 온 세상이 어둡게 보여서 하루하루 어떻게 삽니까? 여전히 굉장히 총체적 난국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이. 과연 그럴까요? 네, 존재감 네 처음부터 이제 확실히 보여주시네요. 자,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이후로 경제와 최저임금 문제가 안보와 적폐청산 문제를 제쳤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5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5.2% 하락한 58%를 기록했습니다. 6월 중순까지도 70%대 중반이던 지지율이 2달 만에 뚝 떨어져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최저치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 상승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뭐 경제 상황은 여러 지표를 보면 네. 좋은 지표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저는 특히 나쁘게 보고 있는 것은 소위 경기 선행지수라고 하는 게 15개월간 지금 그 100 이하로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무슨 삼곤이 이런 식의 국제적인 변수에 의해서 국내 경기가 나빠진다라고 하면 그것은 또 뭐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국내 정책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다. 각 정책에 있어서 실패하고 있는데 손 대는 것마다 마이너스의 손인데 어떻게 지지율이 쇼만으로 유지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네. 교수님 말씀이 더 막 더 비수를 쏟지 꽂힐 것 같아요. 예, 소득 주도 성장이 제대로 된 경제 정책이라고 얘기한 사람은 홍장표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냥 소득세 많이 내는 거, 우리가 뭐 유럽처럼 소득세 뭐 40% 낸다고? 유럽하고는 달리, 서구와는 달리 건강보험이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합니다.
건강보험 올해부터 100만 원씩 이상 내는 매달 100만 원 이상 내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이걸 많이 내는 사람이 그 많이 보장해 주느냐? 보장 안 해줘요. 보장받지 못한 돈을 많이 걷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게 다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것도 소득 재분배입니다. 그런데 월급 많이 줘서 성장을 이룬다? 그것도 세금으로 월급 많이 줘서 성장을 이룬다? 그것이 노동으로 얻는 수익보다 더 많다. 지금 소득 재분배가 아니라 재산이 재분배 지경에 들어갑니다. 재분배를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된다라고 하면 그건 또 좋은 거죠. 천만의 얘기입니다. 가령 우리가 분배를 할 때는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이 바로 이 자본주의, 민주주의 원리예요. 우리가 문제는 아마 김 교수님이 생각하는 것도 똑같은 문제일 거예요. 중산층을 풍부히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이 중산층을 무너뜨려서 빈곤화로 하향 평준화를 시키는데 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기여를 한단 말이에요. 그 하향 평준화가 되면 중산층이 올라설 수 있는 사다리가 놓이면 좋은데 그게 전혀 없어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불만이었을까? 이거는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적어도 자유한국당의 정책은 국민들이 다 알죠. 성장주의. 근데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대통령 혹은 그 이전부터 쭉 추구해왔던 그 대립각은 사실 웬만한 국민은 다 압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잘못됐습니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지지를 철회했다면 자유한국당의 지지가 올라가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과거에도 이 민주정부, 진보정부 들었으면요. 경제가 다 망했습니다라고 그냥 폭격을 퍼붓습니다. 언론도 야당도. 근데 지나놓고 본 거 아니거든요. 가령 노무현 정부가 경제가 아주 폭망했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 계승한 이명박 정부보다 수치의 지표가 훨씬 낮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뿐이 아니라 경제 구조 개편 문제, 지금 가령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혁신성장이라든지 이렇게 슬로건화되어 있는 그 내용을 좀 더 철저히 갖춰라. 이제 이런 국민적 요구가 반영되어 있는 거죠. 장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 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의 요인 어떤 거로 보시겠어요? 이제 큰 이벤트에서 좀 이렇게 저희를 화려한 쇼를 하고 난 다음에 좀 차분해지는 단계지 이것이 추락이라고 어떻게 대통령 지지율이 58%가 추락입니까? 저는 이것도 굉장히 거품이 있다. 이런 것들이 정확한 어떤 제1야당이 대한정당으로서 서주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이 더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저희들이 국민들로부터 아직까지 탄핵의 그런 슬럼프라든지 탄핵의 어떤 참 국민적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솔직히 지지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좀 더 오랫동안 보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좀 실망한 분들은 무당청으로 가는 이런 기형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는 야당 책임도 크지만 큰 대통령 선거 이벤트와 남북평화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 속에서 조금 이제 이게 거품이 좀 빠진 거지 저는 아직까지 추락하려고 그러면은 더 추락할 일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 보험료가 20년 만에 오를 전망입니다. 연금 수령도 기존 65세에서 68세로 늦춰지는 방안이 추진 중인 가운데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요. 오는 1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할 국민연금 개편 정책 권고안에는 보험료를 더 올리고 현재 60세인 가입기간도 65세까지 또 최초 연금 수급 시기도 68세까지 늦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식 발표도 하기 전에 후폭풍이 거세지자 위원회 내부에서는 여론을 달래기 위해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자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고 다음 달 말 정부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시민들의 반발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금 수령이 60세까지 연금 납부하고 62세부터 수령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앞으로 이제 5년마다 1년씩 늦어집니다. 그래서 2033년이 되면 65세부터 수령을 하도록 예정이 돼가 있어요. 그걸 이 정부가 다시 68세까지 그럼 연금도 타가 68세 전에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냥.
말짱 꽝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년은 60세인데 연금은 65세부터 받아라. 2033년부터는 지금 62세예요. 이건 난센스인데 이걸 68세? 그러면 8년 동안 손가락 빨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어? 손가락 빨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더더군다나 65세까지 앞으로 연금을 계속 받겠다. 지금 연금이 고갈되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앞으로 한 3년 준다는 거예요. 연금 고갈이 3년 앞당겨진다.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연금요. 이거 민간으로 빨리 이전해야 됩니다. 국가가 왜 국민연금공단이다 이래가지고 막대한 돈을 국가가 왜 관리를 합니까? 나는 이게 한화생명이 좋아. 여기는 뭐 삼성생명이 좋아. 여기는 뭐 무슨 생명이 좋아. 이러면 다 그쪽으로 원하는 대로 이전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지급률도 훨씬 더 높게 되고 민간 차원에서 경쟁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관리가 잘 되고 그리고 정말 극빈 노인층들은 국가가 특별히 더 보조를 해주는 식으로 노인복지체제를 바꿔야 근데 됩니다. 지금 참 이것도 국민연금도 내가 볼 때 이 정권이 과연 개혁할 의지가 있느냐 싶은 게 사실은 국민들이 지금 더 내고 덜 받자는 거 아닙니까? 그럼 먼저 공무원 연금부터 개혁했어야죠. 박근혜 정권 때 2014년도 10월 달에 저희가 공무원들이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안을 내지 않았습니까? 새누리당이 국가재정 절감을 목표로 소득 재분배 기능이 담긴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을 마련했습니다. 고위직 공무원들의 연금을 더 깎는 이른바 하우 상박식의 개념을 대폭 도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들이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적극 지지를 해주셔야. 지난 2일 여야 대표 간 합의문 작성 직전엔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인상한다는 조항을 끼워 넣었습니다. 그 어렵게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통과시켜 줄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정치 보위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 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한다는 것은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게 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고갈이 돼가지고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덜 받아야 되는 국민들이 그래야 되는 판을 공무원연금 개혁하자니까 민주당에서 45% 소득 대체율을 50% 올리자. 그러면 공무원연금 개혁해주겠다라고 얘기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와서 국민연금을 개혁하자? 말이 맞나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그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도 담당자들이 다 다른 얘기를 할 텐데 한계가 있을 텐데 국회에서 일어났던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민주당 정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 공무원연금 개혁 TF팀장이 강기정 전 의원이었어요. 운물가에서 다른 불도 떼고 숭늉을 만들어야 하는데 운물가에서 숭늉 바로 바가지로 뜬다고 해서 떠집니까? 공무원연금이 고갈이 돼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자는 그 당시에 집권 여당의 얘기를 이렇게 발목 잡고 헐뜯어서 누더기 개혁안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켜갖고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부채가 1,555조인데 거기에 50%가 공무원연금 부채입니다. 현행 국민연금법에는 국가는 연금급여가 지속해서 안정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만 있고 국가가 지급을 보장할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자를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전 국민의 연금을 개혁하자고 얘기하니 이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정말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대한민국이 지금 기금 운영률 수익률이 제일 낮습니다. 꼴찌입니다. 공무원연금이 8.8% 수익을 얻었고 작년에 사학연금이 9.2% 얻었습니다. 국민연금 7.3% 얻었어요. 특히 올해 넘어와서는 올해 꼴찌죠. 0.89%입니다. 연간 1.07% 정도 수익률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이 국민연금을 개혁하고자 하면요, 가장 먼저 기금 운영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에 대한 대책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국민들이 설득이 됩니다. 그 당시에 야당이 했던 얘기 돌려주고 싶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거랑 똑같아요. 대기업 노조
노조도 월급 많다고 중소기업이랑 비교하는데 중소기업도 그만큼 줄 생각을 안 하고 대기업 노조를 깎을 생각을 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공무원이나 군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연금 혜택이 많다 그러면 일반 국민 혜택도 그렇게 올라가기 위한 이 조치가 뭐냐를 고민해야 된다고. 왜 연금 개혁을 논합니까? 근데 그 중에 안 하나로, 해야죠. 제가 얘기 그 좀 중에 할게요. 하나로 덜 내고 덜 받아야죠. 아니 그러니까 국민연금 얘기를 그래서 합시다. 높이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보도대로 라면이라는 전제를 달고 논란에 휩싸인 국민연금 개편안을 직접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부 각 부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홍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자세로 문 대통령은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자문안이라는 정부 해명을 비판이 커지면 꼬리를 내리는 간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여론을 떠보려다 꼬리 감추기로 대통령이 나섰다면서 정부 인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노후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네. 근데 잠깐만. 잠깐만. 한국 정치의 제1법칙은 내로남불이다라고 하는 게 제1법칙이다. 제2법칙은 뭐 스스로의 힘으로 일을 쓰는 게 아니라 상대의 자살골로 이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 내로남불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얘기하고 싶습니다. 앞에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아주 문제가 심각한 건 사실이죠. 1,500조 가운데서 50%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때문이다라고 한다면 언제까지나 연금 때문에 살 수 있도록 연금을 더 높여야지 무슨 소리냐, 이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하기는 저는 쉽지 않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저는 이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나서야 한다. 특히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이미 얘기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아마 말 바꾸지 않으리라고 믿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정부도 거기에 대한 안을 가지고 나와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부분을 저는 개혁해야 된다. 특히 요즘은 공무원이나 군인에 비해서 일반 국민들이 훨씬 더 직장이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과거에는 이 부분이 박봉이기 때문에 이후의 삶을 보장한다라고 했지만 요즘은 박봉이라는 얘기를 결코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국민들에게 그렇게 많은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국민연금에 대한 수익률을 높이도록 가능한 한 국가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전문가들을 넣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앞에서 전 변호사님 민간이 하면 좋지 않느냐. 근데요, 민간의 연금 수익률을 보시면 정말 처참합니다. 이게 민간의 금융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연금을 드는 것인지 오히려 참 회의가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민간 기업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수익률을 높여주지 않으면서 국민들이 각자 연금을 굴릴 수 있는 기관을 선택하게 해주자라는 얘기 쉽게 하기 어렵다는 얘기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납부한 연금 돌려달라.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연금 폐지 청원까지 쇄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청와대 청원 게시판은 사흘 만에 관련 청원이 1,000개 넘게 폭주했습니다. 공무원 연금처럼 세금으로 보전하라거나 차라리 폐지하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더 내고 늦게 받는 국민연금 개정안이 공개되자 정부는 보건복지부 장관 이름으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와 수령 시기를 늦추거나 보험료를 인상하는 건 확정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난 여론을 달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연금 보험 안 낸다고 자동차 압류하고 주택 압류하는, 그리고 강제 경매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우리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합하면요, 우리 국민 부담률, 조세를 비롯해서 각 국민이 부담하는 총 비율이거든요. 이게 27%를 이미 넘었었습니다. 28% 가까이 됩니다. 이것을 이제 준조세로 하고 있으니까, 조세로 안 하고 있으니까 마치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이 굉장히 낮은 것처럼 자꾸 정부가 얘기하는 거,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 정부 들어와서 마치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조세 부담률이 높아지면 복지국가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세 부담률이 높아진다고 무조건 복지국가가 아니라 그 돈을 얼마나 잘
잘 쓰느냐, 그것이 정말 국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쓰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드는데요. 정말 잘 쓰는가에 대한 걱정들이 근데 굉장히 굉장히 많아요. 그동안에 얹힌 게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그 말이 그 말인데 네. 복지국가들이 조세 부담률이 높은 건 사실이죠. 높은 건 사실이지만 네. 그것이 결국 국민들한테 잘 돌아가야 되죠.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국민의 노후 자산을 집사처럼 관리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확정했습니다. 기업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경우 임원진 선임과 해임은 물론 주주 대표와 손해배상 소송, 배당 요구 등의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상장 기업은 약 800곳, 지분율 5% 이상인 기업이 300곳 가까이 되고 삼성,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은 10% 안팎이나 됩니다. 건전하게 운영되는 대다수 기업들에게는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환경이나 사회 등 비재무적 요소를 평가하기로 한 점도 기업 길들이기의 일환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에 드루킹 이렇게 성공단 2천만 평 그 배후에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이게 대기업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게 국민연금이 대부분 대기업들의 10% 이상 지분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그걸 스튜어드 10코드 쉽게 말하면 그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부실리 경영 그리고 특히 배당을 적게 해준다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목소리를 냅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국민들을 대신해서 그 회사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달라. 당연한 요구예요. 그런데 기업 경영에 직접 간섭을 하겠다고 하면 이건 기업의 공유화 작업이란 말이에요. 이 정말 스튜어드십 코드를 어떻게 앞으로 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도 그리고 국민연금공단도 정확히 의견을 밝혀야만 합니다. 이 국민연금이라는 거는 우리 국민들의 모든 월급의 9%를 떼는 거 아닙니까? 네. 630조예요. 이 모든 기업들, 대한민국 모든 기업들 지배할 수 있는, 그걸 공기업화 시킬 수 있는 자금이 되는 거예요. 청와대나 이 책임자들이 이 국민연금을 가지고 기업을 옥죄거나 기업을 뭔가 컨트롤하지 않겠다는 선언적인 게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이거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제기는 반드시 필요하고 기금 운영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이제 가능성 얘기 아직 터지지 않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이 노후에 대해서 아무런 안전판이 없는 이 삶의 환경을 계속 가져갈 수는 없죠. 개인이 한 달에 버는 돈에서 몇만 원씩 모아서 노후에 조금씩 돌려받아서 아주 최소한의 기초 생계가 되고자 하는 이 발상은요, 기본적으로 사회 안전망에 해당되는 거여서 지금 지적한 대로 그 기금 갖고 정치적 영향력 행사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뭐 맞는 지적인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들끓는 거는 왜 지급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지급을 한다는 그 말을 번복을 하냐 이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뭔가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고 내가 맡겨도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끔 만든다는 거죠. 맞아요. 그걸 어떤 식으로 지금 풀어나가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지 이걸 가지고 기업 경영을 하냐 이건 제가 보기엔 두 번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왜 이 문제가 이렇게 뜨겁게 국민들의 뭐 청와대 청원이라든지 이렇게 국민들이 비판적으로 바라보느냐. 결국 실질적인 퍼센테이지까지 안이 나왔어요. 정부의 안이. 보건복지부에서 거의 안이 나왔단 말이에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연금 지급 소득 대체율을 45% 40% 낮추겠다. 그리고 보험료율을 9%에서 3.4%씩 점점 3%에서 4%씩 인상하겠다. 구체적인 수치까지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흘리듯이 내다 보니까 국민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국민들이 여론이 들끓으니까 또다시 슬그머니 접는 거예요. 이건 확정된 안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까지 국회에다 내겠다. 그럼 심지어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궁극적으로 국회에 살 일이다. 또 국회에 국 넣은 거예요. 네, 이렇게 무책임한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핸들링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설득이 안 되는 거죠.
정부의 무능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68세가 되어서 받도록 하겠다. 이제 이 얘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할 때 국민들의 반응이 그러면 그때까지 폐지를 주우라는 것이냐 이게 반응이었는데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가슴 아팠습니다. 이번에 한 응급실의 의사가 자기의 페이스북에 쓴 글이 있는데요. 그 글 속에 온열 환자로 온 사람들의 대부분이 폐지를 줍거나 노숙자였다. 그야말로 폐지를 줍는 분들이 그 많이 주어도 하루에 몇천원 되지 않는 것을 줍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결국 온열 환자로 갔다. 뭐 이런 얘기들을 써놨던데 저는 무지하게 정말 가슴 아팠어요. 근데 한편에 있어서는 또 뭐 서울시의 국민들에게 여름을 체험하게 하겠다라고 모래를 갖다 쏟아놓는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돈으로 정말 폐지 주우러 밖으로 다니는 분들을 좀 덜 보면 안 되느냐.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에어컨이라도 좀 틀어주면 안 되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두 번째는 결국 인구 구조 때문에 우리가 또 받게 될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비극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젊은이 한 명에서 노인 2명을 부양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이제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과연 이 국민연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안고 있는 큰 과제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김경수 경남지사가 2차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팀은 김 지사와 드루킹을 대질까지 했지만 두 사람의 진술은 첨예하게 엇갈렸는데요. 드루킹은 지난 침야 대질 조사에서 김 지사에 대해 송 비서관 소개로 서로 목적이 있어서 만난 사람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지사가 처음 단계에서부터 댓글 기계 얘기를 할 수 있겠냐고 하자 드루킹이 이같이 말하며 바로 대선 캠프 법률자문단의 경홍모 회원 인사 추천이 가능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몇 번 만나진 않았지만 목적이 일치해 은밀한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김 지사는 이 같은 드루킹이 주장한 대화 내용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아니 근데 난 이렇게 싱거운 특검을 보다 처음 봅니다. 특검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연일 터지면서 언론이 꽝꽝꽝꽝 하던 게 특검의 일상적 풍경인데 정말로 나오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대질신문까지 했는데 대질신문에서 드루킹이 계속 말 바꿉니다. 김경수 지사를 옥죄할 수 있는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경력금 100만 원 줬다. 이거 정치자금법 위반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질신문 하니까 돈 받았다고 주장하던 경력금 받았다고 주장하던 드루킹이 사실은 아니네요 하고 말 번복했어요. 그다음에 오사카 총영사내 센다이 총영사내 영사 얘기하던 것도 자기 말하고 자기가 제출한 USB 문건이 전혀 다른 내용이니까 이거 내가 생각을 잘못했으나 내가 쓴 문건이 아니에요. 이게 사례인데 굉장히 많습니다. 드루킹이 그동안은 어쨌든 댓글 조작하다가 여론 조작하다가 덜컥 들어가서 특검이 원하는 방향으로 맞춰서 발언해 주다가 김경수 지사의 대질신문에서의 반격에 자꾸 무너지고 하면서 특검이 40일 동안 했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회의가 들고 있고 다만 이러죠. 정말 센 게 있는데 감추고 있는 거야. 수사 기법상 이런 거야. 나중에 빵 하고 터뜨려서 김용수가 꼼짝 못할 거야. 뭐 이런 얘기도 봤는데 그거 지켜보자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뭐 이렇게 맹물이라 그러셨어요? 답답하다 그러셨어요? 저는 참 여러 정치인들을 봤지만 이렇게 소위 뻔뻔한 정치인도 있을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을 반대로 했습니다. 김경수 지사 들킨과 문자한 적 없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문자는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보고를 받긴 했지만 킹크랩 쪽은 없었다. 근데 그 내용 안에 킹크랩이 있었다고 그러죠. 마치 담배는 피우기는 했지만 연기는 맡으러 마시지 않았다. 뭐 이런 논리를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인사 제안 이런 거 한 적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오늘은 센다이 영사는 해냈을 수도 있고까지 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 드루킹이 소위 댓글에다가 매크로 돌려서 킹크랩으로 좋아요 많이 했다는 거예요. 과연 이 사실을 김경수 지사가 인지했느냐가 핵심일 거 아니에요. 둘이 친분이 있고 국회 방을 여러 번 방문했다가 범죄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 전혀 모를 가능성이 훨씬 많으니까. 왜냐하면 드루킹쯤 되면 논객으로서 웬만한 사람은 다 알 만큼 이렇게 퍼져 있는 사람인데 얘네들이 팀만 들어가고 댓글 조작하는구나는 아무도 몰랐었으니까. 그야말로 극비리했던 행동이니까. 그래서 드루킹의 범죄적 행위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김경수 지사가 얼마나 관여되어 있는가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정황으로 추리하는 것 외에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으니까 전부 드루킹 입에만 좀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근데 드루킹이 굳이 내가 김경수로부터 받아서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서 본인한테 형이 감경된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겠는가 생각도 저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특검과의 들고요. 딜이겠죠, 그게? 특검, 김경수를 만약에 잡는 본인이 게 대선에 특검의 개입한 목표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딜을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딜을 하겠어요? 김경수로서는 자기가 드루킹으로서는 자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은 특검이 요구하는 방향에 부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또 그래야만 마찬가지입니다. 특검도 그렇죠. 그것을 왜 굳이 그럼 김경수가 연결되었다라고 만들어 나갈까요? 그럴 이유가 없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귀결되면 특검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소스를 쓴다는 말씀인가요? 사실 이번에 김경수 의원이 본인이 정말 결백하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말실수를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검찰 조사 받고 나오면서 핵심적인 증거는 없다. 그런 증거, 유력한 증거나 이런 걸 저희들은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검찰에 출두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결백한 것을 그대로 얘기하고 나왔습니다라는 얘기를 할지 몰라도 증거가 없더라. 이건 마치 누군가에 향해서 증거가 없는 걸 내가 확인하고 나왔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듯이 들렸는데 이런 얘기를 할 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선풀 운동을 하는 것을 알았다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선풀 운동이 도대체 뭐냐라고 한다면 문재인 후보에 대한 후보가 공개적으로 여러 번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선풀 운동이 뭐냐라고 한다면 내용은 이런 겁니다. 부정적인 기사가 나와서 부정적인 댓글이 달렸을 때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댓글을 많이 달아서 그 기사의 프레임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선풀 그거는 전혀 잘못 아니죠. 이게 왜 잘못이 아니죠? 개인이 댓글을 열심히 달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매크로가 잘못이지. 개인이 하나씩 댓글 아니야 쓰는 그 거는 기사가 전혀 잘못 틀렸어라고 아니에요. 한다면 그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정치 댓글 개인이 다는 단 거는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정치 매크로 여러 댓글을 주작이 잘못된 거죠. 개인이 다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돈을 주면서까지 댓글을 달게 했다. 돈을 이것은 범죄죠. 그건 범죄죠. 당연히 돈을 주든 그건 얘기 안 아니잖아요. 주든 집단적으로 하면 범죄입니다. 이거 예. 그리고 이제. 김경수 지사 이 피의자로 특검에 소환되면서 손을 흔들어요. 손을 흔들 여유만만하게 뭐 본인이 여유만만한 건 좋은데 조사 뒤에는 특검에게 뭐 별다른 특별한 증거가 없다. 증거 판단을 본인이 다 합니다. 그 수많은 기자들에게 특검을 거꾸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뭐 특별한 증거 없이 이렇게 분류되어 있느냐는 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조사받고 나서는 진실 특검이 됐으면 좋겠다 충고까지 해요. 그리고 송인배 비서관이 소환되면서 기자들에게 있는 그대로 말하겠다. 또 여유만만해요. 그 표정 보면요.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가 진행된 이후에 알려드리고 이번 화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정말 대단들하다. 명색이 특검이잖아요. 명색이 특검에 소환이 되면서 이렇게 유유만만한 것은 특검이 어느 방향으로 결정할 거라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사태의 결말이 어떻게 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 태도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특검 수사라도 받겠다. 해야 된다. 진실을 밝히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잖아요. 정치 특검이라고 그걸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민주당이 일제히 정치 특검이라고 그러잖아요. 민주당이. 지금 이거 많은 짓입니까? 본인들이 과거에 박영수 특검을 두고 어떻게 했으며 어떤 말들을 해왔으며 그리고 어떻게 평가를 해왔는지를 이게 불과 1년 전 얘기예요. 1년 반 전 얘기예요. 그거에 세월이 많이 지나지 않았는데 본인이 지금 허위범 특검에 대해서 정치 특검이라고 공격을 하고 그리고 거기 소환돼 가는 명색 피의자잖아요. 김경수 지사는 피의자가 손까지 흔들고 뭐 선거 유세합니까 지금? 예. 자, 김경수 지사의 소환 조사가 끝나면서 김 지사의 신병 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소 여부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 자, 어떻게 예측들 하시나요? 저는 이 구속영장 청구 또 구속영장 발부 이거를 떠나서 이번에 특검에 출두하고 하고 특검의 수사에 응하고 있는 김경수 지사의 모습이 정말 씁쓸해요. 그러니까 조사받고 수사받고 나온 장면을 뭐라 그랬냐면 나는 할 도리 다 했으니까 이제 특검 제대로 해.
김경수라는 정치인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이게 권력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건 아닌가? 최소한의 자신이 거짓말을 했고 드루킹 강의가 너무 많이 나와서 국민들의 의혹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 경남도지사로서 일을 해야 되는 시간에 지금 피의자로 좀 소환이 되지 않았습니까? 장미 세례를 받으면서 톰 크루즈입니까? 손을 흔들면서 들어갔다가 나와서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이 모습을 봤을 때요. 그다음에 2차 소환될 때 또 바람개비, 노란 바람개비 나오고. 그래서 저는 분명히 본인은 알 거라고 봅니다. 드루킹과 어떤 관계이고 드루킹과 대선 때 또 그 이후에 어떤 얘기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왔는지는 본인은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핵심 고리에 핵심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나는 차후 문제다. 있으면 구속될 거고 없으면 풀려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쌓여있는 증거들이 언젠가는 이거는 진실은 밝힐 수밖에 없다. 하여간 장재현 의원이 그 김경수 지사의 특검 출두 여부 모습을 두고 이제 오만하다 지적한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피의자가 되면 일단은 저런 태도는 어렵지 싶은데 거꾸로 이제 이런 게 있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범법 행위가 없었는데 선거 과정에서 내가 여러 가지 관계 맺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굉장히 이상한 정치 브로커였는데 내가 마치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데서 빚어진 좀 여유 있는 고의적인 여유 있는 행동이 아니었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려면 이해가 돼요. 김경수 지사가 여론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서로 설명을 주고받는 관계 최소한도로서 내적 고리를 갖고 있었다 그러면 김경수 지사는 아마도 정말로 불행할 겁니다. 더 이상 그 지사직 유지도 어려웠지 않을까 이런 추측이 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대통령이 될 분을 모시는 사람이 그런 처신을 할 수는 없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증거도 내용도 모르나 신뢰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한 열흘 남았는데 특검이 발표를 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결과에 대해 좀 국민들이 신뢰를 할 거라고 봅니다. 정말 이런 의혹이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분노하게 됩니다. 작년 대선 공간이라고 하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소위 촛불 시위 속에서 이루어진 그런 대선인데 이 대선에서 이렇게 조작을 했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얼마나 뻔뻔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 그래도 민주당이 드루킹이 본인 팀인지도 모르고 고소해서 여기에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대한민국이 복이 있구나. 완전히 망하는 것은 아니구나. 네. 기소하겠죠. 피의자로 이미 그 확정을 했는 한 특검은 기소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지방선거하고 엮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보더라도 코미디예요. 봐주기 쇼예요. 그리고 특검이 이 너름나무 출판사 이름을 산책 갔더니만 USB하고 뭐 자료가 많이 흩어져 아직도 있더라. 전화기하고 그 다시 압수수색에 왔다. 그럼 경찰이 앞에 두 분이나 압수수색했는데 이런 걸 놓쳤을 리가 있겠느냐. 경찰이 잘못했다. 이런 식의 그 얘기가 언론에 막 쏟아져 나왔는데 내가 지금 특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제발 귤이 탱자가 되지 마라. 탱자가 돼서는 안 된다. 네.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허익범 특검님 귤로 남아 계십시오. 네. 귤이 되어 주십시오. 네. 저는 다섯자로 눈치 보지 마라고 눈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결국 뭐 임기초 특검들이 권력의 눈치를 안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BBK 특검의 정호영 특검의 경우에도 결국 정권이 바뀌고 난 이후에 다시 소환되어서 조사하는 그런 치욕을 겪었는데요. 이번 특검도 그것을 그야말로 하나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김민정 교수가 눈치 보지 말라니까 거기다 하나만 같은 맥락으로 추가하죠. 소설 쓰지 마. 눈치 보지 마, 소설 쓰지 마. 네. 하지만 구체적인 회담 날짜는 공동 보도문에 없습니다. 북측은 날짜도 합의했다고 설명하지만 내가 하도 그 취지에 잘해보니까
보정에다가 오면 됩니다. 9월 안에 진행된다는 건 날짜도 다 되어 있습니다. 통일부 설명은 다릅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좀 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협의해 나가자, 결정하자. 돈 안 드는 일만 하려고 소파 날만 튕긴다며 남조선이 외세의 눈치만 보며 제할 바를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남북 정상 3차 회담 때는 아마 1, 2차 회담 때 보여줬던 것 같은 큰 틀에서 악수하는 수준이 아니라 구체화된 내용물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구구절 앞에 뭔가 좀 이렇게 자기 정권 분위기를 띄우려고 해서 우리한테 서두르는 것 같아요. 고위급 회담 지금 바로 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을이 될지 8월 말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가능하면 평양을 가서 하는 회담에서 한발 더 크게 진전된 전향적인 내용이 나올 거라고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조금 초조해진 것 같아요. 지금 북한 돌아가는 걸 보니까 원래 가을에 이른바 정상회담이라는 걸 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8월 말설 나오고 9월 초설이 나온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8월 26일 날 이산가족 상봉이 있고 나서 9월 9일 날 이른바 북한의 건국절, 이 건국절 그 사이에 종전선언을 최소 남북 정상이라도 합의를 해버리겠다. 나 이거 아니냐고 봐요. 이게 우리 정부가 이제 8월 말 9월 초설을 하는데 북한의 구구절 창립 기념일에 맞춰서 앞뒤로 가까운 데서 평양을 방문해버리면 북한은 얼마든지 그걸 선전에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그거를 우리 정부는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도 중요하지만 김정은 우상화에 절대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피해야 된다는 걸 제가 한 가지 짚고 싶고 북한의 의도에 조금이라도 끌려간다면 이거는 정말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네. 이번에 그 남북가 빨리 하자는 얘기를 북한이 먼저 했잖아요. 이게 뭐 처음이라고 하던데 북한이 이런 얘기 할 때는 뭔가 자기들이 내놓을 게 있다는 거예요. 아마 뭔가 내놓을 거예요. 이번에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도 그 단초를 보일 거고 정상회담에서 우리 신문 일면에 다 깔릴 만한 얘기 뭔가를 내놓겠죠. 아니 근데 아까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북한이 핵이라는 가장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트럼프하고 1대1로 악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북한은 지금 든든한 우군 중국을 가지고 있죠. 미국과의 대화할 수 있는 지렛대 한국을 갖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그냥 뒷문 조금 열어줘도 된다? 정부는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국내에 반입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석탄 3만 3천 톤 이외에 선철 2천 톤까지 약 66억 원어치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수입업체 3곳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항구 3곳에서 환적했고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해 러시아산으로 둔갑시켰습니다. 그런데 원산지 위조에 이용된 항구 중 한 곳인 홈스크항을 해운업체 P사가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임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항구 임차 계약서엔 북한산 석탄 사업이라는 문구도 명시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관세청이 조사한 대상 선박들보다 더 많은 배들이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실어 날랐을 가능성이 나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을 위반한 선박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 정부는 우리 정부의 발표 이후 아직까지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 미국이 추가 제재인 세컨더리 보이콧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미스테리라 그러는데요. 이제 거의 뭐 게이트 수준으로 가지 않나 싶어요. 사실은 이게 그 정부는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린 개별 기업의 일탈행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대한민국의 관세청이라는 능력이라는 게 이렇게 허접한 인정서를 바로 포착하지 못했다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 짝퉁 명품도 바로 그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가 됐다고 하는 배들의 입항 기록을 보면 다 나와 있죠. 2012년부터의 기록이 나오는데 예컨대 진릉호라는 배 하나만 본다 하더라도 2016년 경우는 놀랍습니다. 그땐 개성공단 폐쇄하는 남북관계 최고로 나빴을 때인데 그때 30매트인가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일본에도 1년에 한 30여 차례씩 정박을 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 오가던 거예요. 이 홀름스크항, 영어로 홈스크항이라고 하는데 이게 살린 남쪽에 달린 어항이에요. 인구가 부간 2만 8천 명 되는
어항이고 이게 고기잡이 배가 좀 들락날락 하는 것 외에는 사실상 태양이란 말이에요. 러시아가 석탄이든 선철이든 그쪽으로 옮겨 놓는다는 자체가, 그리고 거기서 다른 데로 수출한다는 자체가 이거는 코미디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한번 객관적으로 무슨 생각을 해볼 수 있는가 하면 북한도 석탄을 수출하는 나라고 러시아도 석탄을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석탄을 수출하는 나라인데 북한이 왜 석탄을 수출하는 나라에 석탄을 가져다 놨겠습니까? 여기부터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하면 사실은 모든 것이 풀리는 거거든요. 둘째, 북한산 석탄하고 러시아산 석탄은 킬로그램당 발열량이 틀립니다. 그리고 셋째는 가격 자체가 40%, 뭐 좀 작을 때는 10% 정도 차이로 나는데 10%에서 40% 정도의 차이가 나거든요. 저는 수입업자가 이것을 알고 수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가래로 막을 수도 있는 것을 좀 뭔가 큰 것으로 더 막아야 되는 상황이 올까 봐 우려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석탄이 지금 북한의 매장량이 지금 어느 정도 됐는지 혹시 아세요? 북한이 석탄이 네. 매장량은 제가 정확한 모르지만 1년에 네. 제일 많을 때 1년에 얼마큼 생산했는가 하면 3,600에서 3,700만 톤을 네. 생산을 해서 네. 중국에 석탄을 팝니다. 북한이 석탄을 그러니까 외국에 팔아서 돈이 되는 것 중에서 제일 노란 자위가 석탄. 그래서 군과 당이 힘 있는 부서들이 바로 석탄 수출에 매달렸고 지금 북한이 언제 석탄을 제일 많이 팔았는가 하면 장성택이가 처형된 2013년도에 제일 많이 팝니다. 그때 거의 13억 달러치를 팔거든요. 북한이 총 수출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몫이 거의 3분의 1에 달할 정도로 석탄이 컸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유엔 총회가 유엔 안보리 제재가 나오고 이러면서 지금은 좀 가까이 좀 석탄 수출하다 온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들어왔는데 녹화장에 재간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석탄을 팔아라. 지금 유엔 제재가 아주 심하니까 유엔 제재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석탄을 팔아라. 그런데 북한이 이제까지 2009년도부터 기본적으로 유엔 제재를 받아왔지 않습니까? 제재를 피하는 모든 방법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테드포 미국 하원 비확산 무역 소위원장은 모든 국가는 북한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하며 예외인 나라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산 석탄에 한국 밀반입에 연루된 한국 기업에도 세컨더리 보이콧을 부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 정권을 계속 지원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의 소리를 통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미국의 언급에는 많은 조건이 붙어 있다며 한국 기업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미국이 우리한테 미국 정부가 그런 세컨더리 제재나 이런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북한산 석탄 반입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왜 얘기가 왜 위험한지를 아셔야 되는데 그냥 한미 관계에 문제가 없다라고 백악관에서 공식 성명을 냈다. 국무부에서 네. 냈다라고 하는데 세컨더리 보이콧은 국가별로 하지 않아요. 그럼 기업별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무부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믿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볼턴이 법적 조치를 약속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 국가 우리의 사법 당국을 한번 지켜보겠다라는 강한 의심을 갖고 있는 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를테면 남동발전이 정말 이거를 의도적으로 수입을 했다라고 결정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한전까지 그 모기업이 한전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원전 수출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금융기관 두 개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요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데 미국은 제재를 하면서 한국과는 믿는다. 다만 이런 개인 기업들의 일탈 때문에 우리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한전이 무너지면요, 뭐 외국에 원전 수주 못하는 거 이미 원전 수주 못하는 것은 영국도 사우디도 이미 그 수주 자격 자체가 박탈이 다 됐습니다.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뭐 원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영국 같은 데서 한국 입찰 자격을 줄 가능성은 이제는 나 없다고 봐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한전 자체가 파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국정조사 질문하셨으니까 최소한 이 사태를 막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국정조사는 사실은 해야 되는 이유가 김갑수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것은 뭔가 개별 기업의 일탈은 아닐 것이라는 국민적 의혹이 많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건데 여러 말씀하셨지만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관세청이 이게 원산지 증명이 이게 진짜고 이게 가짜예요. 가짜는 이게 탄광명이 없어요. 이 관세청이 이거 모를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허가증 자체가 위조됐거나 혹은 뭔가 문제가 하자가 있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을 못했다면 아마 관리감독 책임자에게 뭘 물어볼 수도 있겠죠.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거예요. 직위해제를 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얘기하고 바라보는 큰 틀에 있어서는 북한이 전 세계 어디에도 그 많은 석탄을 팔 수가 없는데 우리가 조금 상황이 해빙이 돼서 풀려서 우리가 석탄을 소비해주면 포스코는요 남미의 광산에서 석탄을 수입해 오더라고요. 호주도 하고 그러는데 전 세계에서. 근데 국제 시세의 3분의 2 가격밖에 안 된대죠. 이렇게 좋은 관계예요. 북한은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경제 제재, 유엔의 경제 제재 해제되고 종전선언하고 완전한 비핵화에 도달하게 되면요. 남한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황. 남한과의 경제 교류 없이는 조금 더 버틸 수 없는 상황 속에 조금씩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우리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상황인 건데요. 지금 야당으로서 자꾸만 적법 위반만 찾아들지 마시고 소위 정치라는 건 뭐죠? 조문을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법원에서 할 일이고 남북 관계라고 하는 상상력 속에서 한번 사태를 보면 좋겠다 싶어요.